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이슈 유효상입니다. 7월 FOMC 회의 이후에 급격하게 둔화된 미국의 경제 지표로 인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는 우려와 함께 9월 정기회의 이전에 긴급 회의를 해서라도 하루빨리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와 이슈, 오늘의 이슈는 가시권에 들어온 미국 금리 인하, 우리나라도 내릴까입니다. 미국 7월 FOMC 회의, 파월 연준 의장 9월에 금리 인하 논의할 수 있다. 미국 7월 실업률 4.3%, 3년 만에 최고, 경기 침체 우려 확산.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대선 전에는 금리 인하 안 된다.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장희선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9월 금리 인하가 유력해진 가운데 연준 인사들의 시각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잭슨 홀 미팅이 8월 22일부터 열리게 되는데요. 지난 2022년 파월 연준 의장은 연설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이라는 매파적 발언으로 금융시장을 충격에 빠뜨렸고, 작년에는 필요시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됐다는 언급으로 시장은 정책 전환의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올해 잭슨 홀 미팅에서 나올 파월의 한마디는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7월 실업률 쇼크 이후 연준이 금리 인하의 시기를 놓쳤다, 또 9월에 50bp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월가의 전문가 다수는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0.5%포인트 이상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빅스텝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경제 전문가 5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 4명 중 3명은 9월에 기준금리가 0.25%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한편 통화정책은 미국 대선에서도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 전 금리 인하에 반대 의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트럼프 진영은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통령이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는 연준은 독립된 기관으로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정말 가시권에 들어온 미국 금리 인하, 우리의 자산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가시권에 들어온 미국 금리 인하, 우리나라도 내릴까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선에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김진일 고려대학교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야말로 그 7월달 FOMC 회의 이후에 굉장히 그 시장도 요동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얘기도 있고, 그냥 그 특별히 이슈가 없는데 시장이 과잉 반응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7월 마지막 이틀 동안 미국 시간으로 FOMC가 열렸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8월 1일 날 새벽에 발표가 났는데 별로 안 지났는데 한참 지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특히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는데요. 그 데이터 부분에서 몇 가지 약간 안 좋은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게 과연 그 금융시장을 움직일 만한 요소였냐? 그거는 약간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온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것도 아마 연준에서는 어느 정도는 기대한 것이 아닌가 알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미리 보고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과정을 알기 때문에 연준에서 나름대로 그거를 갖다 계속 팔로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놀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연준이 과연 다음번 인하를 언제 하느냐, 올해 몇 번 인하하느냐. 그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인하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것이 9월달 FOMC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연준이 해야 될 큰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노벨상도 받고 석학들 여러분들께서 긴급 회의도 필요한 것 같다. 네. 그리고 금리를 굉장히 많이 내려야 될 것 같다. 여러 번 내려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도 뭐 그쪽에도 근무하셨고 국내 최고의 전문가신데 지금 예측을 어떻게 하시나요? 금리 인하 시기와 그 규모로 놓고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뭐 데이터를 정확하게 다 볼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종합된 이런 내용으로 보면은 어떤 전망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사실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리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처음에는 인플레가 너무 안 생겼다가 1, 2년 후에 너무 많이 생겨서 지금 금리를 상대적으로 많이 올린 그런 현 상황인데요. 그런 거 보면 그렇게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사실은 잘 버텨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미국 경제가 잘 버틴 게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불행하게도 나쁜 뉴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미국 경제가 잘 버티니까 계속 높은 금리를 가져가고 그것이 금융시장에 많은 혼란을 가져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가 그 높은 금리의 여파로 조금씩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금리를 내리려고 이제 준비하고 그 사선을 바꾼다거나 뭐 그런 많은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예상대로 간다면 지금 금리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9월 FOMC 때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고 그럼 이제 한 달 반치 데이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 데이터가 예상대로 나와준다면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앞으로 남은 세 번의 FOMC 미팅을 그냥 25bp씩 내려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순조로운데 물론 지금부터 한 달 사이의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 과연 25bp를 내릴까 아니면 50bp를 내릴까 그리고 더 심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해져 있는 그 8번의 예정된 미팅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예정되지 않은 미팅을 할 수는 그건 항상 있었고요. 뭐 2008년에 여러 번 있었고 2020년 코로나 때는 뭐 저희가 아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런 정도로 안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실 이렇게 고금리 상황에서 이렇게 미국 경제가 견조할 거라고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전혀 예측 못한 어떻게 보면 블랙스완에 가까운 거다 이렇게도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네. 지금 그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연준에서 봐야 되는 걸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보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고용 이슈도 같이 해서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남은 그 9월까지는 어떤 데이터를 가장 중요하게 볼 거라고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쪽에 있어서는 지금 낮아지는 트렌드가 계속 낮아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연준의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확신이 있냐, 확신이 있다. 근데 왜 이자율을 안 내리냐? 모아 컨피던스 조금 더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가 얼만큼 내려가면 좋은 거냐? 확신이 있는 거냐? 고용 지표가 얼만큼 내려가면 되는 거냐? 혹은 실업률이 올라가면 되는 거냐? 그거는 이제 그런 지표뿐만 아니라 더 많은 데이터를 보면서 좀 더 내려가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들 그리고 고용에 대한 지표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인플레이션 같으면 헤드라인이나 코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숫자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연준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 인플레이션의 여러 가지 중에서 잘 안 내려가는 끈적끈적한 스티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내려와 주는지.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내려와도 그런 부분이 안 내려오면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런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실업률도 이게 사람들의 노동 참여는 비슷한데 취직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이제 노동 참여율이 늘어난 건지 그거에 대한 또 구분이 쉽지 않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조금 더 보고 있는 게 연준이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NK 트레이드가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뇌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로나 NK 트레이드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하고 계신가요? NK 트레이드가 그동안 이제 일본의 낮은 금리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제 엔화를 빌려서 다른 나라에 가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많이 가 있는데요. 일단 그것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큰지 전체적인 내용도 정확히 알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여러 그 기관마다 서로 다르게 예측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얼마가 움직이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측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아는 거지 정확한 데이터는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평균을 내보면 알 수 있는 건데요. 그걸 실시간으로 알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NK 트레이드라는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주는 심리적인 압박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투매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언뜻 생각하면 그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나 제로 금리를 오래 하다가 0.25라는 네. 베이비 스텝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지금 미국하고 금리 격차를 놓고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 정도 파장을 몰고 온다라는 거는 그냥 심리적인 이런 공포 지수가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네. 그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다 상대적인 거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국이나 미국에서 보기에는 0.25%라는 게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0.10%에서 살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2배 반이나 올라간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큰 충격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쌓이지는 않다.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절대적인 숫자로 차이로 얘기하느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그 비율로 얘기하느냐, 혹은 성장률로 얘기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듯이 여기서도 0.10에서 0.25로 올라간 것이 0.15%지 포인트밖에 올라가진 않았지만 퍼센트로 보면 150%가 올라간 거네요. 네. 0.15가 올라갔으니까요. 네. 그렇게 보면 거기에서만 살던 사람에게는 큰 충격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BOJ에서 이제 더 이상 인상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본에서 이번에 그 금리를 인상한 거에 대한 평가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내리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사실 경제적인 평가보다는 정치적인 평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 보면 결국 정치적인 평가가 요 하나가 아니라 일본의 정치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1년 동안 우에다 총재가 어떻게 일본 내각과의 관계를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번에 뭐 올린 것이 수상의 코멘트라든지 내각의 코멘트랑 이러이러한 관련있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트럼프의 압력이 먹혔다 이렇게도 뭐 그런 식으로 반대로 또 먹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트럼프의 압력이 간접적으로 기시다 정권을 통해서 먹혔다고 볼 수도 있고 그거는 근데 과연 어떤 수리가 맞는지는 한 1, 2년 후에 데이터를 또 가지고 봐야지만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관심 사항은 그러면 과연 미국이 실제로 이제 9월 정도에 가서 내린다면 우리나라 한은은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심이 깊을 거라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그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내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금리 역전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아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내려도 내리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우리나라랑 미국이 이제 아까 저희가 미국을 얘기할 때 인플레이션이랑 실업 혹은 고용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한국은 한국은행법 1조 1항의 물가 안정이고 1조 2항은 금융 안정에 유의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다른 나라 중앙은행에 비해서 금융 사정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한 게 사실이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국민이 국회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한국은행법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그 금통위 내부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의견도 그 1조 2항에 있는 금융 안정이 얼마나 중요하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 안정이라는 게 사실 보통 때는 문제가 안 되다가 문제가 되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인플레는 뭐 0.1% 중요하죠 사실은요. 그 오르락 내리락하는 게 우리의 물가를 움직이니까요. 그렇지만 그래도 금융 안정에 대한 걱정 때문에 금리를 내렸을 때 과연 올지도 모르는 그러한 걱정이 한국은행에서는 조금 더 지배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22일인가요? 그러니까 잭슨 홀 시작하는 첫날 하는데 올해 우리나라 그때 공교롭게 겹쳐 있는 목요일 날 한국은행이 목요일 날 오전, 수요일 날 오후에 물론 만났지만 목요일 날 아침에 발표하고 올해는 몇 분이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잭슨홀에요. 잭슨홀도 이제 목금토인데 금요일 날 아침에 할 그 파월 의장의 연설이 가장 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날 저녁, 그러니까 금토위가 하고 나서는 거의 한 36시간 이후에 그게 나올 거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국제 간의 그 연설문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공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미리 보고했으면 참 한국은행도 편할 텐데 그러지는 못하고요. 지금 잭슨홀 미팅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그 행사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 부분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잭슨홀이라는 그 소도시에서 일어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일련의 그 경제 금융교회 미팅이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고 누가 참석을 하나요? 그 잭슨홀이라는 그 조그마한 도시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컨퍼런스인데요. 미국의 그 중앙은행의 본부가 워싱턴 DC에 있고요. 그 12개 지역 연준이 산재해 있습니다. 12군데. 보스턴에 있고 뉴욕에 있고 그래서 12군데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 돈을 보시면 1불짜리를 보시면 거기에 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1번이면 A고 2번이면 B고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러고 그게 1번이면 예를 들어서 보스턴에서 나온 돈이고. 그 과거에 100년 전에는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화폐가 많이 나오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었고요. 그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 가지고 있는 컨퍼런스가 있는데 캔자스시티 페드에서 잭슨홀에서 하는 조그만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폴 볼커를 초대하고 싶어가지고 폴 볼커가 여름마다 낚시를 하신다는 걸 알고서 노는 걸 좋아해서 그 양반을 꼭 초대를 해야 돼서 그래서 딱 휴가 가기 좋은 8월 말에 낚시하기 제일 좋은 데에서 하면서 폴 볼커를 모셔서 듣고 그다음 전통이 돼서 이제는 연준 의장이 거의 항상 가서 연설을 하고요. 그래서 어떨 때 예를 들어서 벤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 양적 완화에 대한 큰 발표를 거기서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오히려 반대로 그런 얘기 안 하고 작년인가요?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아주 짧고 간결하게 얘기를 해서 그것도 거꾸로 그게 뉴스가 됐죠. 짧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진짜 아주 엑기스만 해서 야 진짜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그러는가 보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드립도 많고 표현도 이렇게 풍부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자들이 좋아하신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어법에 나타나 있는 숨은 의도를 또 하는 거는 또 기자분들이 잘하시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또 무슨 주제로 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내용을 얘기할 것인가. 결국 중요한 거는 올해 마지막 서너 달 동안에 방향성을 확실하게 볼 수 있겠네요.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잭슨홀에서 많이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경제가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나머지 3번은 그 잭슨홀에서 한 대로. 그래서 9월 달에 FOMC 미팅하고 점도표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렇게 이제 몰아나가는 게 그게 연준의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샥이 오면 또 어떻게든 바뀔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미국이 설사 금리를 내려도 우리나라가 쉽게 내리지는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계부채 이슈도 있고 최근에도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잘못 뇌관을 건드리면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부작용이 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는 이미 우리나라도 따라 내릴 거다라는 그런 그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감지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음가짐이나 대책을 좀 세우고 있어야 될까요? 부동산에 대한 걱정은 그냥 있는데 외환시장에 대한 걱정은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조금 줄어드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걱정, 외환시장에 대한 걱정, 그 두 개가 금융안정 쪽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렇다는 측면에서 그 세 가지 경기, 그다음에 그 주택시장, 그리고 외환시장. 그래서 외환시장 쪽에 약간의 좀 프레셔가 완화가 되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도 연준이 내린 다음에는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무조건 따라간다가 아니라 그런 세 가지 측면 중에서 약간의 그 여유가 생겨주면 다른 쪽을 좀 더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그렇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부동시장이 너무 과열이다. 그럼 올릴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너무 안 좋다. 경기 너무 안 좋다라고 하면 그 전에 내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외환시장에 대한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는 거니까요. 그런 두 가지 혹은 세 가지에 대한 서로 위험을 밸런스를 맞춰 나가면서 하는 게 그게 좀 어려운 작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미국이 급격하게 올릴 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금리 역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 미국을 커플링해서 계속 따라가는 느낌이었었는데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좀 지쳐서 약간 스탑한 느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금리가 떨어질 때는 그 동조화 현상으로 다시 내린다라는 거는 조금 좀 그 밸런스상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 역조 현상이 어느 정도까지 상황이 되면은 그 다시 정리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올 때 금리 올릴 때 한국이 먼저 올렸고 천천히 올렸으니까 뭐 속도가 정확하게 뭐 2분의 1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더 민감하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네. 전체적 속도로 본다면 뭐 내릴 때도 한 미국의 반 정도, 올라갈 때 반이라고 생각하면요. 네. 그 정도로 생각하면 적절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역전 현상에 대한 문제는 어차피 자금이라는 게 이 정책 금리를 보고 움직이는 거 아니고 1년, 2년 혹은 5년, 10년을 보고 움직이는 거니까 그거는 당장은 그 역전이 돼 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한국이 미국보다 얼마나 더 높은 그런 리스크 프리미엄을 가져갈까 하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예상이 근본적으로 드라이브를 하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정책 금리가 한 번 더 올라가냐 아니냐. 근데 정책 금리를 내리더라도 혹은 올리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하느냐, 사람들의 기대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것이 이제 물론 하루 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런 방식으로 연준은 연준대로 하고 있고요. 또 그에 맞춰서 우리나라대로 한국은행이 뭐 최근에 포워드 가이던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입장에서는 워낙 강달러다 보니까 무역 적자도 굉장히 심한데 최근 들어서 무역 적자도 좀 줄어드는 분위기도 있고요. 그 피벗이 되게 되면은 강달러 기조가 좀 약하게 되는 그거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어떤 정책적 목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자체보다는 환율에 대한 이런 거나 이런 거보다는 지금 국내 사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그 환율은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행정부, 미국은 트레저리에서 하는 거다라고 해서 연준도 이야기를 안 하고요. 물론 환율에 대한 예상에 대한 것은 해야죠. 근데 그 예상하는 거는 미국에서 기름값, 그러니까 연준에서 국내 경기 전망할 때 물론 지금은 금시장이 중요해졌지만 과거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 전망과 환율 전망이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전망이고요. 그리고 그에 바탕을 두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미국 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있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환율도 그 자체를 어떤 목적으로 갖지는 않는데 환율의 움직임이 금융시장을 통해서 혹은 직접적으로 미국의 경기를 움직이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환율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엔달러 환율도 굉장히 많이 움직였고 원엔도 많이 움직였는데 보통 그 프락시 효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 중국 위안화나 일본 엔화하고의 그 상관관계, 소위 얘기하는 그 주변국 효과 때문에 크게 저 달러보다는 이런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프락시 효과는 뭐고 우리나라가 그 엔화하고 그 위안화하고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를 보통 얘기를 하나요? 연준에서 볼 때에는 사실 한국 자체가 이슈가 될 때는 97년 외환위기 때,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가 가장 많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미국 달러가 전 세계 통화 바스켓에 대해서 얼마큼 강하냐 약하냐 그런 것을 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워낙 커지면서 중국 유한화와의 환율을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원화랑 엔화는 뭐 그쪽에서 보기엔 거의 동조.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해서 최근에 대학생들 일본 여행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미국 경제 전체로 볼 때는 그렇게 크게 관련돼 있는 변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개인들이나 뭐 재테크나 이런 자산에 관련이 관심이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제 이런 그 기조가 피벗이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야 되는지, 밸런스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뭐 안전자산이나 기타 교수님께서 조언을 해주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좀 스탠스를 취하면 좋을까요?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통화로 본다면 이제 미국 금리가 낮아지고 일본은 앞으로 뭐 그야말로 올라올 일밖에 얼마나 천천히냐 빨리냐의 문제는 있지만 하는 측면으로 본다면 그럼 중장기적으로는 엔화가 지금보다는 더 절상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연 언제가 일본 여행 가기 제일 좋으냐, 오늘이 제일 좋다라는 농담을 대학생들이 하는 걸 들었거든요. 미리 갔으면 좋지만 그때 고등학생이니까 못 갔고 그런 면에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금융시장 움직인 발라틸러티도 있지만 그런 발라틸러티가 앞으로는 조금 더, 왜냐하면 사실 좀 긴 호흡에서 보면
2020년에 코로나가 위기가 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돈을 그야말로 2008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풀어서 지금 이만큼 경제가 세계가 버텨온 거고 어떻게 보면 화랑을 한 건데, 그럼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바람을 빼는 과정이 어떨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바람 빼는 과정에 대한 나름대로 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위험자산을 고르는 기회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바람 빼는 과정이 인류가 처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떨어지고 싶다 하신 분들은 안전자산을 취하고 조금 옆에 갓길로 노견에 나가서 그냥 따라가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볼라타일한 시장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게 우문이 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점도표를 찍는다 그러면 네. 연말에 그 미국 금리하고 우리나라 금리가 어느 정도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연말은 지금보다 미국은 뭐 한 3번 0.75%치 포인트 0.75. 정도일 것 같고요. 네. 한국은 그렇다면 뭐 한 2번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아까 속도 얘기한 것도 있고요. 한국이 더 낮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또 한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한국도 이제 낮춰나가는 그런 과정을 언젠 곧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율은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환율은 지금보다 조금 떨어지거나 아니면 거의 그대로 같이 있거나, 왜냐하면 지금 그게 대충 시장의 예상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외환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채권 시장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사실 완전히 매일매일 같이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은 거니까요. 네. 그런 약간의 괴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시권에 들어온 미국 금리 인하, 우리나라도 내릴까라는 주제로 요동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현안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주요국 통화정책 행보에 대해 다각도로 진단해봤는데요. 차별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신 김진일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엔 항상 위기가 찾아온다. 그러나 동시에 기회도 함께 온다. 가치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이 비관론에 가득했던 시기에 주주총회에서 했던 말인데요. 한쪽으로 치우친 비관론이나 낙관론을 경계하면서 위기 속 기회 요소들을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